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관찰과 질문을 꾸준히 기록하라. 탐구적인 자세를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일기의 관찰과 질문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상에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주의를 끄는 것을 찾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다. 그렇게 찾은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간단히 기록한다. 도발적인 아이디어나 질문을 적어두는 것도 좋다. 사실 많은 저명한 혁신가도 이런 일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일정량의 아이디어를 습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 기록을 담은 노트가 35건이 넘을 정도였다. 비슷한 예로 4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버진그룹의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도 이것저것 관찰하고 떠오른 여러 질문들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창의성은 다감각 자극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관찰과 질문을 할 때 주변 환경의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냄새와 소리가 나는지 말이다. 만약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일지에 스케치를 그려 넣는 것도 좋다. 아니면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괜찮다. 사진을 인화해서 일지에 붙이면 된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정말 나쁜 혁신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을 보며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다. 당신은 어떤가? 발명은 엄연히 말하면 이전에 수집되어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들의 새로운 조합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그 무엇도 생길 수 없습니다. 조슈아 레이놀즈 영국 초상화 화가.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요기 베라 전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포수 감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대상으로 자신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기업 액시덴틀 크리에이티브 CEO 토드 헨리는 그에 져서 나를 뛰어넘는 법에서 창조적 생산이 얼마나 개인의 정신 양식에 의해 좌우되는지 서술했다. 어떠한 과정이든 그 결과의 질은 입력값의 질에 달려 있어요. 창조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런 창조적 인풋을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적 사고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요. 하지만 자극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상 속에서 자극을 의도적으로 택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 뛰어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고 싶다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자극도 의도적으로 택해야 합니다. 옛말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앞서 소개한 제프 다이어 교수와 그의 동료들도 마음을 자극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많은 혁신가들이 일부러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일화들을 소개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예다. 잡스와 그의 디자인팀은 맥 컴퓨터의 첫 버전에서 사용할 적당한 플라스틱 재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잡스는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주방용품 코너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잡스는 우연히 주방 가전 쿠진 아트에서 나온 조리 도구를 보았다. 바로 거기서 맥에 사용하면 딱 좋을 만한 완벽한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된 도구를 발견했다. 또 한 번은 맥 컴퓨터에 쓸 금속 케이스를 회사 주차장에 있던 벤처의 어느 모델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당신은 어떤가? 여기에서 자신의 창의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가? 현대적인 미술 갤러리를 가보는 건 아닌가? 가보는 것인가? 아니면 철물점을 돌아보거나 테크놀로지 관련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인가? 식물원의 꽃들을 보러 가거나 지방의 벼룩시장을 무작정 돌아다닐 것대인가? 과학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나 자서전을 읽는 것, 인디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하거나 단순히 집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정신적 양상을 채울 수 있다. 신선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기분으로 자신을 채워줄 장소와 활동할 일을 찾으라. 이것을 즐기며 시도해보라. 앞서 소개한 디자인 회사인 아이디어에서는
사내 테크박스라는 것을 마련해 둔다고 한다. 그 안에는 최신 기계들, 아름다운 디자인의 여러 실내용품, 창의적인 장난감들, 기발하고 엉뚱한 수백 가지 상품들로 가득 차 있다. 디자인을 고안해내느라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사원들은 이 테크박스 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돌아본다. 그러면 음, 그러면 현재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관성들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제 당신도 자신만의 아이디어 박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 채워서 말이다. 그곳에 사진들, 잡지 기사들, 재미있는 도구들, 영감을 주는 인용문을 적은 것, 엉뚱해 보이는 장난감 등을 담아두는 것이다. 창의적인 영감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상자에서 물건들을 꺼내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창의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범한 디자이너, 과학자, 예술가, 철학가 등에 관한 책이나 잡지를 읽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몇 분간 흥미로운 책이나 기사를 읽어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다. 다양한 읽을거리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재미있고 저렴한 방법은 오후 시간을 내어 가까운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는 것이다. 끊임없이 배워라. 저는 어린 나이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및 노벨상 수상 작가. 창의적인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개인으로서 위치하는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서 퀘슬러, 헝가리계 영국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잠시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면 아마도 교실 밖에서 배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떤 기술과 배움이 미래 기회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예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업계를 재정립할 만큼의 중요한 혁신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던 경험이 시발점인 경우가 많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도 그가 익히 알던 포도주 짜는 기술로 문자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활판 인쇄기 제작에 응용했다. 유명한 임스 의자를 만든 찰스 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함에서 일하며 익힌 합판 주조법으로 훗날 현대적 감각의 가구를 만드는 데 응용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매킨토시 컴퓨터에 장착할 최신 서체 디자인을 고안할 때 10여 년 전에 취미로 들었던 서예 강의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물론 우리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삶을 즐기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운다. 좋은 친구, 배우자, 부모,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법과 소박한 즐거움을 느끼고 짜증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법,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켜서 남을 돕는 법 등을 배우지 않는가. 이러한 배움의 기회 역시 일상적인 장소에서 예상치 않게 생겨나곤 한다. 필자 중 한 명인 라이언의 스탠퍼드대 박사학위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깊은 가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다. 그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통찰력이 겉보기에 평범한 순간에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친구들과 조용한 저녁을 먹거나 국제선 비행기에 앉거나 숲에서 사슴에 걸려 넘어지는 동안 변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발견에도 언제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위험 감수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서라도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상실 속에서도 배울 점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한다. 삶을 개선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예를 람다스의 경우로 들어보자.
죄송해요. 못 찾았어요.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그는 1960년대에 인도에서 공부한 영성 교사이며 지금 여기에 살라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1997년 66년 되던 해 그는 뇌졸중으로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다. 회복 후에는 표현성 실어증을 겪었는데 이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정확한 단어를 말하기 힘들었다. 평소 유창한 화법으로 유명한 대중연설가였던 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힘겨운 재활의 시간을 지내던 어느 날, 람다스는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뇌졸중 경험이 자신의 영성에 더 깊은 이해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겉돌고 거만한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뇌졸중을 겪고 나니 한결 겸손해졌습니다. 늘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운을 얻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은혜였어요. 뇌졸중이 자아에도 영향을 미친 거지요. 비로소 제 고통을 마주보게 되자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현재 80대에 접어든 람다스는 아직도 강연을 하며 전 세계 청중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항상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소는 현재 직장이다.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라. 다양한 업종과 간행에서도 배울 것은 즐비하다. 직장 밖에서도 사회단체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동네 자원봉사 혹은 스포츠 모임에 가입하는 등 그곳은 어디라도 상관없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찾아보라. 더불어 배움을 위해 일정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평소 흥미있게 생각했던 활동들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매달 학습의 날을 지정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누가 물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마셜 맥클루언 캐나다 미디어 언론 이론가, 사회개혁가. 흔히 행운이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젠가 적시이고 어디가 적소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모든 우연이 그렇듯 확실히 예견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다음과 같은 팻말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맞는 곳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22분 오세요. 혁신은 행운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떠오르기 쉽다. 집 소파가 아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낯선 장소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다. 혁신가의 중요한 요건은 고정된 사고 틀을 벗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자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익숙한 곳, 습관이나 사고 패턴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제프 다이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혁신가들이 물리적, 정신적 경계선을 초월해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그들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살아볼 기회를 찾는다. 여러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35% 이상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 확률이 높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CEO들은 그렇지 못한 CEO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업적 능력을 보였다. 다양한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많을수록 혁신가로서 성공을 거둘 확률도 높았다.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절차,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기업 문화와 상품에 익숙해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폭넓고 다양한 경험은 폭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특정 관점을 초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자극된 것이다. 만약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사고가 특히 중요하다. 작곡을 하거나 동화를 쓰거나 도구를 발명하거나 신상품을 디자인한다면 말이다. 이런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에만 몰입하게 되면
편협한 시야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다른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종종 혼자서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시야를 넓혀줄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신이 창의적인 인재라면 일상적인 근무 환경을 탈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잠정적인 고객층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샘플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야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지에 대해 피드백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성 타당성이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회에 자신의 사고를 열어두면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된다. 그 기회는 조력자로 혹은 유용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염두조차 해보지 못한 어떤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창의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익숙한 물리적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일해보거나 새로 알게 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해외를 여행하거나 살아보는 것은 창의성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낯선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아직 가보지 못한 박물관이나 공원을 가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가면 현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임러 자동차의 디자인팀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들은 자동차 공기역학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을 궁리하던 중이었다. 그들의 매니저였던 디에트 거틀러는 팀원들에게 하루 동안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물고기들을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디자인팀은 여러 물고기들은 신비로운 듯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거북복은 디자인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후에 그들은 의류 전문가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거북복의 뼈대와 크기를 본뜬 자동차 디자인을 내놓게 되었다. 자동차의 무게와 공기저항을 크게 감소시킨 디자인을 내놓게 된 것이다. 자동차의 무게와 공기저항을 크게 감소시킨 디자인이었다. 창의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엔지니어라면 예술 강좌를 들어보고 경영 컨설턴트라면 진로 상담가로 자원봉사를 하는 시기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목공예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세미나에도 참석해보라.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강좌나 워크숍에 참석해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행운을 지도화해 보기. 혁신은 운과 마찬가지로 활동과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 자신에게 도전장을 던질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더 쉽게 떠오른다. 늘 하던 대로 삶을 반복할 때보다는 말이다. 진정한 혁신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날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 밖으로 걸음을 내디는 것이다. 이제 행운의 지도화를 실천해보자. 이것은 일장에서 해봤던 즐거움의 지도화와 유사하다. 삶에서 반복이 계속되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새로운 경험과 상호작용들로 채워줄 행동들로 대처하면 된다. 여기에 단계별 과정이 나와 있다. 1.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떠올려보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어디서 주로 점심을 먹었는가? 하루 동안 누구와 주로 대화를 나눴는가? 주말 아침엔 어디에 갔는가? 식료품을 사러 어느 가게에 갔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혹은 잠자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어디로 휴가를 갔는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가? 어떤 이웃을 방문했는가? 어느 체육관에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 2. 당신의 삶을 지도로 나타내 본다.
매일 혹은 매주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따라 나눠본다. 일부러 내용을 부풀리거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쓸 필요는 없다. 단지 일상에서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대략적으로 적으면 된다. 각 장소는 제목이 있는 지도의 작은 원이 될 수 있다. 3. 지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장소가 얼마나 행운을 불러오고 신선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평가해 본다. 그 장소에 있을 때 얼마나 새롭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지, 또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그 정도를 1부터 10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다. 1은 진부하고 지루한 느낌이 강한 것, 10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예상치 못한 기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4. 낮은 점수를 매긴 장소를 걸러내본다. 그 장소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떠올려 본다. 5. 이제 생각한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긴다. 당신의 삶에서 특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채워 넣어라.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되다. 존 F. 케네디, 미국 35대 대통령.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노린다. 자신과 사회적 인맥들로 구성되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 지식을 합치기 위해서다. 그들은 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승진 가능성의 비밀이 정보 교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정이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라고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그것이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고 싶네. 어떤 사람들은 미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다네. 그것은 옳은 견해일세. 바로 이 미덕이 우정을 낳고 지켜주니 미덕이 없는 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없다네. 친구 간의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있겠는가. 자네가 번영을 누릴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자네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운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네. 어떤 장벽도 우정을 막을 수 없지. 우정은 결코 시기상조일 수 없고 결코 거추장스러울 수도 없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활 필수품 못지않게 언제나 우정이 필요한 것이라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즐겁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우정이 아니라 소수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런 종류의 진정하고 완전한 우정이라네. 우정은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하고 불운을 나누고 분담함으로 더 가볍게 해준다네. 마르쿠스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남의 생각과 경험에 자극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경우라도 하찮고 단조롭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그들이 세계를 향해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무리 뛰어난 마인드나 전략이 있어 솔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팀이 항상 지게 된다. 운동선수는 코치와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아동 영재들은 부모와 교사가 필요하고, 감독은 제작자와 배우가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기부자와 전략가가 필요하고, 과학자들에게는 실험실 파트너와 멘토가 필요하다. 펜은 텔러가 필요했고, 벤은 제리가 필요했으며,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위즈니악이 필요했다. 실제로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팀워크가 눈에 띄게 발휘되고 있다. 한 사람이 창업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기업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재능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벤 카스노차, 연결하는 인간.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대화를 나눠볼 만한 좋은 상대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보라.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라. 성공하는 사람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라. 친구, 멘토, 조언자, 가족과 같은 든든한 공동체의 힘을 입지 않은 개인적 성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과 기회들 중 많은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포함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정의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들은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보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인의 인간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싶어서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에게 도움되는 자원을 제공해줄 사람들과의 인맥 구축이 중심이 된다. 사람들에게 세일즈 기회나 사업 기회, 전문 인력의 소개 등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인위적인 면이 있다. 만약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교류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당신을 멀리하지 않을까? 반면 자신의 목표가 공동체 형성이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중심이 된다. 내면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즐거움, 열정, 호기심, 감정, 가치, 열망, 심지어 엉뚱한 생각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일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끄는 것도 없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미 구축한 인맥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12가지 단계에 대해 소개한다. 롤모델로 자신을 둘러싸게 하라. 당신의 야망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작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마크 트웨인 미국 소설가 50여 년 전 스와스모어 대학의 솔로몬 애쉬는 사회적 동조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간단한 시력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연구의 핵심은 시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능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다. 실험 대상자인 각각의 학생은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시험을 치르는 다른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5에서 7명의 그룹과 한 조가 되었다. 이들은 실험의 목적을 알고 있는 공모자들이었다. 연구진은 그룹 전체에 하나의 선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3개의 선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보여주며 어떤 선이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같은 길인지 물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연구 도우미의 답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먼저 연구 조교들이 정답인 C를 말했다. 그러자 35명의 참가자 중 단 한 명만이 오답을 말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1개의 선이 그려진 카드와 3개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내밀고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는 연구 도우미들이 먼저 오답인 B를 말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오답을 말한 참가자는 32%로 증가한 것이다. 애쉬의 실험은 개인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한다. 한편으로 아군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만약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주관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도 살펴보자.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클러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32년간 12,06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비만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친한 친구 한 명이 비만이 되면 자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75%로 증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 돼도 자신 역시 비만이 될 확률이 25% 증가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그 친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수용 가능한 체형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라고 말했다. 행복은 전염된다 해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를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다뤘다. 예를 들어 단정한 잔디밭을 소유한 이웃이 많은 사람은 잔디밭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룸메이트가 있는 학생은 책을 열심히 읽고 식당에서 폭식하는 손님 옆에 앉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다. 발랄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행복하기 쉽다. 우울증, 자살과 폭력,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흐름과 같았다.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이것이다.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뿐 아니라 당신이 믿는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행동과 사고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긍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소유한 사람에게 둘러싸인다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중 단 한 가지만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해도 가치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아이디어를 위한 네트워킹. 앞서 소개한 책 혁신가의 DNA에서 제프 디에와 공동저자들은 자원을 얻으려는 네트워킹과 아이디어를 위한 네트워킹의 차이에 대해 논했다. 일반적인 네트워킹에서는 개인들이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비즈니스 관계 인맥, 판매 기회, 투자자들을 소개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부러 배경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것을 아이디어 네트워킹이라고 불렀다. 자원을 위한 네트워킹과 반대되는 아이디어 네트워킹의 기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인맥들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합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자들은 아이디어 네트워킹이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들의 연구한 CEO가 사회적 교류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 중 절반이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여행 중에 10억 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모튼의 사례를 들어보자. 모트는 1년간 말레이시아를 여행 중이었다. 낯선 곳인 만큼 자신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현지를 잘 알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했다. 여행사에 자신과 같은 미국인 가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던 가이드는 고향이 그리운 마음을 달래준 미국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튼이 여행하는 동안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튼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과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가이드는 안내 기간 내내 현지인들을 소개시켜주며 그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함께한 식사한 현지인마다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의 효능을 자랑했다. 물론 망고스틴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다. 모트는 유타대 의과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인 형에게 연락해 망고스틴의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그의 형은 구할 수 있는 자료 전해를 모아 모튼에게 보내주었다. 그 일을 계기로 모튼은 2002년 망고스틴 주스 회사인 젠고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지 단 6년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만약 모튼이 말레이시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망고스틴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그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망고스틴에 대한 정보는 그의 고향과 그의 인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카고대의 사회학자인 론 버트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신의 인맥 밖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업무 평가도 더 좋았으며 승진 가능성도 더 높았다. 버트는 창의성이 정보 교환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천부적 능력이 아닌 여러 대상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경험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창의성 넘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곤 합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창의성은 아니지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얻는 창의성이니까요. 한 집단에서 진부하다고 치부하는 아이디어도 다른 집단에서는 새로운 통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천재적인 행동이 아닌 정보 교환의 기능으로서의 창의성을 설명하는 버트의 설명은 우리가 만났던 고객들과 경험과 일치한다. 종종 변혁을 증명하는 통찰력이나 생각은 겉보기에 우연한 사회적 만남에서 비롯된다. 슐라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의 좋은 예다. 반려견과 함께 일하기. 슐라는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였다. 하지만 탐나는 몇 개의 자리를 두고 직원들끼리 경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다. 업무 시간은 길고 환경은 팍팍했다. 그리고 언제나 데드라인에 시달려야 했다.
쉴라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개인 건축 사무실을 꿈꿨다. 단지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반려견을 사무실에 데려올 수도 있고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흥미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이다. 하지만 이루기 어려운 꿈이기도 했다. 건축업계의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틈새 시장에서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 개인 사업은 힘든 일이었다. 1년 동안 창업을 고심하면서 유물 보수나 학교 건물 디자인 쪽도 조사해봤지만 이미 그 분야는 일거리를 놓고 싸우는 탄탄한 기업이 많았다. 선택권이 없어 막막해졌을 때쯤 쉴라가 필자들을 찾아왔다. 사업 계획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다. 그녀는 기업의 지옥에 갇힌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현재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보람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되길 잘한 건가? 라는 회의마저 든다고 했다. 그럼 정말로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개인 건축 사무실을 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 선택할 만한 분야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가 개인적인 동기나 사업 아이디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새롭고 신선한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대화해보라고 권했다. 쉴라는 처음에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진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엉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 대화에서 얻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 쉴라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필요한 충고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건축업계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창업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결 긍정적인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 직장에서도 참을성과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더 이상 갇힌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쉴라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느 때 같으면 마감에 허덕이느라 거절했을 테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만남을 활발히 구하던 터라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흔쾌히 응했다. 친구는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버클리 지역의 건물 중개를 매듭 짓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잠정적 매입자인 톰은 건물을 매입해 의료 클리닉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 그가 임의 계약까지 마쳤으니 일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정식 계약을 앞두고 톰은 실내 일부가 복도와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줄어든 면적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클리닉을 설계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결국 그 이후로 매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쉴라는 귀가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축가로 일하고 있으며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톰에게 자신이 그 공간을 직접 보고 예산에 맞는 클리닉을 지을 수 있는지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전해달라고 했다. 친구는 톰의 승낙을 받았다. 쉴라는 문제의 건물에서 톰과 만났다. 그리고 톰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클리닉 내부를 설명했다. 2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기실, 6개의 진찰실과 재고실 등이었다. 둘은 건물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쉴라는 곧 실내를 넓히고 자연 채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건물 뒤쪽 창고 공간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내고는 이것을 없애면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안내했다. 쉴라의 조언을 들은 톰은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마침내 매입이 결정됐다. 사실 톰은 쉴라의 아이디어에 상당히 감탄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쉴라는 응했고 퇴근 후 밤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지런히 일했다. 그 전에 그녀는 의료 클리닉 설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해 봤더라도 지루할 것으로 여겼을 분야였다. 하지만 의외로 일은 흥미롭고 도전적이었다. 일이 끝나자마자 톰은 그녀를 치과 클리닉 설계가 필요한 친구에게 소개했다. 쉴라는 들떠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들였고 2개월 후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결국 그녀만의 틈새 시장을 찾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 현재 쉴라는
규모는 작지만 번창하는 의료 클리닉 전문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조건축가와 파트타임 프로젝트 관리자도 한 명씩 고용했다. 쉴라를 포함한 이 세 명은 모두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 반려견들은 사무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우쭐대며 돌아다닌다고 한다. 큰 회사의 직원이었을 때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는 즐거움과 보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 말이다. 쉴라는 장난치듯 이렇게 말한다. 개와 함께 일하는 게 개처럼 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항상 그래왔지만 현재는 특히 더 그런 소통이 모든 발전의 주축을 이룬다. 존 스튜어트 밀 영국 경제학자. 당신의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 나이를 먹고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는 같은 지역의 이웃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고 연봉이나 환경,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잠시 당신이 맺은 사회적 인맥이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보라. 그 인맥 중 몇 명이나 다음 목록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라. 다양한 사람의 그룹의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노력하라. 삶에 놀랄만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 중년, 노년의 사람, 예술, 미디어, 연애, 보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건축, 학계, 정부, 제조업, 소기업,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국, 동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시골, 대도시 아파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부유층, 중산층, 노동자층, 빈곤층의 사람들, 창의성, 비즈니스, 세계 탐색, 지역 공동체 개선, 지식 추구, 기술 발전, 부의 축적, 스포츠 습득, 젊은 세대에 대한 멘토링에 주력하는 사람들, 사회적 인맥을 넓혀갈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웃이나 교회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다. 여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양한 모임에 나가보라. 이런 교류가 장기적인 우정으로 발전할 것인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즐기고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마치 길가의 핀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걸음을 멈추는 것처럼 말이다.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라.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라. 아마 다양한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바쁜 삶 때문에 그 인맥을 관리하는 데 제대로 시간을 못 쓰고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연락이 끊긴 소중한 친구들이나 1년에 겨우 한 번 연락하는 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회적 공동체를 넓히는 손쉬운 방법은 이미 쌓아놓은 인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매주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 전화를 하거나 옛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해보라. 동창이나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도 해보라. 이런 식의 연락을 습관화하면 생각보다 큰 노력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삶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다. 마스터마인드 팀을 구성하라. 기회를 고려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협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명에서 6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서로 지원하는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코칭계에서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많은 비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룹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치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12명의 유능한 친구들과 함께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팀을 형성해 매주 만났다고 한다. 책과 사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눈 것이다. 또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자문을 구할 지인들을 곁에 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과 파이어스턴 타이어 창업자인 하비 파이어스턴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근래에는 버진 레코드사를 세운 리처드 브랜슨도
프로듀스와 음악인, 가수 및 영화 제작자들로 이루어진 팀을 형성해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많은 세계 리더들도 이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신도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하는 팀을 만들어 인맥을 형성해 보라. 단 몇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다. 우선 다양한 배경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원은 4명에서 6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3명보다 인원이 적다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상호작용의 패턴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6명보다 많은 인원이라면 모두의 의견이나 고민을 나누기 힘들 것이다. 또한 팀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2주마다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식이다. 실제로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모임에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할당된 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의 경과나 자신의 생각 등을 말한다. 발언이 끝나면 모두가 자유롭게 그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밝힌다. 관점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이런 그룹의 장점은 더 있다. 팀원들이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매번 만날 때마다 팀원들은 자신이 앞으로 달성한 목표를 정하고 그 데드라인까지 명시한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 일은 마음먹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아 한번 또 찍어볼까요? 우후.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고맙습니다. 책 감사합니다.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책으로 읽으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정난쌤이 책 가지고 계세요. 아니, 332페이지 오늘 읽은 거 중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책에 아인슈타타인 이렇게 써 있어서 오타죠. 그거 오탈 것 같아요. 오타죠. 네. 저희도 여기 오타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 맞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그죠? 네.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검색했더니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타인. 네, 새로운 오타가 많아. 네. 돌아가신 분 또 이름까지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네, 좋습니다. 좋은 날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